정치 부패와 밀란, 명망조 일대의 명군으로 불리는 효종 홍치제가 홍치 18년 1505년 5월 36세의 나이로 병사하자 태자 주후조가 그 뒤를 이으니 이가 무종 정덕제이다. 정덕제는 금욕주의자가 아버지 홍치제와 달랐다. 정덕 2년 1507년 역사상 처음 듣는 표방이라는 이름의 건물을 세웠다. 이슬람 사원 비슷했으나 내부는 환상적 분위기다. 정덕제는 밤낮을 가리지 않고 활락에 빠졌다. 정치에는 무관심했다. 실권은 환관 유근이 장악했다. 유근이 사례감의 장관으로 정치적 실권을 쥔 것은 정덕 원년 1505년이다. 누거만의 재산을 모았다. 실각했을 때 몰수된 재산이 황금 250만 냥이었다. 관리 임명은 원래 이부상서 내무장관의 소관 업무였으나 이부상서 장체도 유근과 결탁하여 지위를 확보하려 했다. 뇌물도 받았다. 엄청난 권력을 바탕으로 재산을 모은 유근은 황제 교체기에 일어나는 권력 구조의 변화 문제가 염려스러웠다. 유근은 신복인 장체와 논의하여 유약한 황족을 골라 태자로 세우기로 한다. 황제가 죽기 전에 이를 생각하니 불안했다. 가장 안심할 수 있는 것은 자신이 천자가 되는 길이었다. 마침 유근의 형이 죽어 그의 장례식에는 관리들이 회장할 것이므로 그날을 거사 일자로 잡았다. 그러나 거사 계획은 같은 환관인 장령의 고발로 물거품이 됐다. 장령이 유근의 모반을 고발할 때 정덕제는 술에 취해 있었다. 자유분방한 방탕아적 기실의 정덕제는 답답한 천자의 자리 따위는 내어주고 싶은 심정이었을지도 모른다. 유근 일당은 체포되어 처형되었다. 유흥에 빠진 정덕제 시대에는 뇌물이 성행했다. 정덕 5년 1510년에 일어난 유육 유칠의 난은 뇌물의 난이었다. 유육과 유칠은 형제지간으로 본명은 유총유신이다. 문안 출신이었는데 두 사람 모두 용맹이 뛰어났기 때문에 지방의 관리가 치안 유지를 위해 그들을 이용하고 있었다. 경찰 대행 업무 비슷한 것을 하고 있었다. 그러나 당시 사회 현상은 공적이 있어도 뇌물을 바치지 않으면 공적을 인정받을 수 없었다. 당시 최고의 집권자였던 황관 유근의 부하 양홍이라는 자가 유육 유칠에게 뇌물을 요구했다가 거절을 당하자 유육 유칠을 도적의 무리로 고발한다. 억울하게 누명을 쓰고 정부 측으로부터 토벌을 받게 된다. 조정에서는 유근의 신복인 보도사 영고와 유상을 보내어 이들을 토벌토록 하였다. 유육 등은 할 수 없이 진짜 도적의 괴수인 장무에게 도망친다. 장무 휘하에는 많은 무리가 있었는데 대부분 세금을 내지 못해 도망친 자, 죄를 짓고 도망친 자들이다. 조정에서는 참장 원표를 토벌사로 삼아 장무 토벌에 나섰다. 유근의 신복인 환관 장충이 장무와 동양으로 바로 이웃에 살던 사이였으므로 유육 등은 인연을 이용하여 장충을 만나 교섭했다. 교섭 결과 뇌물 액수는 은 2만 냥으로 결정됐는데 최종 결정권자인 유근에게 바칠 은 1만 냥을 별도 지불해야 한다는 조건이었다. 유육 등은 3만 냥을 염출하는 방법을 연구했으나 결론은 국고를 털 수밖에 없다는 것이었다. 도적의 구명 공작금을 마련하기 위해 또 도적질을 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준비가 진행되는 가운데 그들은 더 큰 것을 노리게 되어 반란으로 확대되었다. 페주성을 공략하여 수비대장을 죽이고 군중들을 모았다. 이들 가운데는 조수라는 사대부가 있었는데 그는 반란이 일어나 난을 피하던 중 그의 처가 반란군에게 잡히자 맨주먹으로 두 사람의 반란군을 죽이고 반란군에게 잡힌 자였다. 여육은 그의 용맹에 감동하여 포박을 풀어주고 동참할 것을 설득했다. 조수는 반란군의 간부가 되자 사대부다운 명령을 내렸다. 살인, 약탈, 겁탈을 금한다. 조수가 가담함으로써 이 반란군은 정의군이 되었다. 조정에서는 해안백 장위를 총병관에 임명하고 우도어사 마중석을 군무제독으로 삼아 반란군 토벌에 박차를 가했다. 그런데 장위 마중석은 모두 귀족 출신으로 군사 경험이 없었다. 마침 조정군의 참장 상옥이 요육 유칠 형제를 추격 끝에 포위했다. 요육 유칠은 몇 사람의 부하밖에 거느리지 않았기 때문에 위기에 몰렸다. 그러자 상옥에게 뇌물을 보냈다. 그러자 상옥은 포위망을 늦추었고 그 사이에 반란군의 제연명이 원군을 거느리고 와 위기를 모면했다. 그 후 반란의 규모는 확대되었다. 반란군은 두 갈래로 나누어 요육 형제와 제연명은 산동으로 향하고 양호 조수는 하남으로부터 산서로 공격했다. 이들은 종횡무진으로 각주 현을 짓밟아 피해 지역이 늘어가고 있었다. 마중석은 산동 덕견에 진을 치고 있는 유규의 군영에 견열을 타고 단신으로 들어가 유육을 만나 귀순을 권유했다. 유육은 마중석의 권유에 따라 귀순을 고려하고 있었다. 그러나 그의 동생 유칠은 의견이 달랐다. 기호지세는 중간에 그칠 수 없습니다. 하물며 황관이 천하의 권리를 장악하는 때에 아무리 마중석이 생명을 보장한다는 등 조건을 제시한들 지켜지지 않을 겁니다. 요육은 귀순할 생각을 접었다. 요육 형제가 거느리는 수만의 군중은 하북 산동을 횡행하고 양호 조수가 거느리는 13만 명의 병졸과 5천의 기병은 강호 호북까지 뻗쳤다. 장위 마중석은 이따금 북경의 조정에 승전부를 올렸으나 이것이 모두 허위 보고임이 밝혀져 이들 두 사람은 북경으로 소환되어 사형 선고를 받고 투옥 중에 있었다. 새로 파견된 병부시랑 육관과 부도어사 팽택은 부지런히 승전부를 올리지 않으면 생명이 위태롭고 어휘 보고도 할 수 없었다. 어쩔 수 없이 보통 양민을 습격하여 승전을 가정했다. 요육의 군대도 관군이 오면 양민을 방패로 내세웠기 때문에 무고한 양민들이 억울하게 죽었다. 이동안 조정군의 도독과 도호사, 지휘관이 교체되면서 많은 전사자를 냈다. 결국 선부의 군사와 요동의 군대가 동원되어 출동함으로써 요육 등의 반란 사건은 어렵게 진압되었다. 요육은 한구의 싸움에서 익사하고 요칠 제연명은 진강까지 갔다가 배를 버리고 낭산으로 들어갔으나 포위되었다. 제연명은 전사하고 유칠은 자살했다. 조수는 강화까지 갔으나 체포되어 북경으로 압송 처형되었다. 반란군이 섬멸된 것은 정덕 7년 1512년 8월이었다. 뇌물 문제로 시작된 반란은 뇌물의 에피소드를 남기면서 맞춰졌다. 이 반란으로 인한 국고 지출은 중앙에서만도 은 200만 양이었다. 요육의 반란과 때를 거치해 강서 사천에서도 반란이 일었다. 사천에서는 남정서가 순천왕이라 일컫고 10만의 무리를 모으고 있었으나
사로잡혔고 그의 부하 요마자가 탈출하여 저항하자 조정에서는 도발사령관을 해임하고 유익의 반란을 진압한 팽택을 기용함으로써 진압했다. 북로 남무해의 화 정덕 15년 1520년 8월 정덕제가 남경의 거동에 9월에 적수지에서 놀다 배가 전복되었다. 정덕제는 구조되었으나 이때부터 병이 들어 다음해 3월 후사가 없는 가운데 31세로 죽었다. 그의 사촌 동생 주후총이 즉위했는데 이가 세종 가정제다. 가정제의 아버지 홍헌왕은 정덕제의 아버지 홍치제의 바로 다음 동생이었다. 홍헌왕의 형제는 오북의 안육이었다. 주총은 4월 예밀에 안육을 떠나 20일 후에 북경에 도착해 즉위하고 가정이라 개원했다. 가정제가 즉위하자 거론된 정치 문제는 아버지 흥헌왕에 대한 호칭 문제로 대례의 의였다. 관리에 따르면 가정제는 직계가 아닌 반계에서 황제의 위를 이었고 학렬이 같은 세대이므로 그 후사가 될 수 없다는 것이다. 따라서 백부인 효종의 후사가 되므로 효종 홍치제를 황고라 칭하고 친아버지 홍환왕은 황숙부라 칭하는 것이 마땅하다고 대신 양정화가 주장했다. 이에 대해 진사, 장총 등은 친아버지를 숙부라 칭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말했다. 중신들은 가정제가 흥헌왕을 황고헌왕제라 칭하는 것은 제한된다고 하여 궐문 앞에 엎드려 농성을 벌였다. 가정제가 황관을 보내 물러가게 하자 중신들은 방성대곡하며 효정 홍치제의 이름을 되풀이했다. 가정제는 노하여 중신 190명을 하옥시키고 주모자는 유배시켰다. 사품 이상 관료는 봉급을 박탈하고 오품 이하 관리에게는 장형을 가했다. 16명이 장형으로 죽었다. 이 대례의 의는 그 후 3년 동안 논란 끝에 결국 효종 홍치제를 황백고 그의 황으로서 아직 생존해 있는 장씨를 황백모라 칭한다는 조서가 내려짐으로써 가정제의 뜻대로 맺어졌다. 명사에는 이로부터 관료의 사기가 떨어졌다고 말하고 있다. 정의파가 물러나고 절조 없는 무리들이 정권을 장악하게 된 것이다. 정권이 교체되면 모든 관직에 있던 자가 경질된다는 당파의 화는 이때부터 시작되었다. 황제 뜻에 영합한 장총 등 이념 없는 관료들의 손에 넘어간 정치가 개판이 되었다. 가정제는 도교에 매혹되어 도교의 신의 제사 지내는 기원문 작성에 능한 인물들을 등용했다. 전대 황관이 무색한 뇌물 정치가 행해졌다. 명 역사의 쇠망 원인으로 지적되는 사건 가운데 북로 남해의 화가 있다. 황금만능 풍조가 만연되는 가정제 정권 내 일어난 사건이다. 북로는 북쪽 몽고 세력이고 남무에는 남쪽 왜구다. 토목의 변에서 오이라트부의 주력 부대를 지휘했던 에센이 토크토부 칸과 그의 일족을 제거하고 칸의 자리에 오른 것은 토목의 변 2년 후 1451년이다. 칸에 오른 에센은 권위를 과시하기 위해 강압적 자세를 취하고 무리한 일을 강행시켰다. 에센이 부하에게 살해됨으로써 오이라트 세력은 쇠퇴했다. 그러나 오이라트와 견제 세력인 달담부가 세력을 확장해 다이앙칸이라는 지도자가 몽고 전체를 통일했다. 이때가 에센이 죽은 후 30년이다. 다이앙칸이 등장하기까지 30년 동안 북방의 초원지대에는 통일된 세력이 없었다. 그러나 명나라에서는 북쪽에
신경을 쓰지 못했다. 다양칸이 죽은 후 달단부에서는 칸의 후계 문제를 둘러싸고 내분이 있었으나 다양칸의 손자 알단칸이 수습하고 칸의 자리에 올랐다. 북로의 화는 알단칸에 의한 침공이다. 가정 3년 1524년 8월 대동에서 병란이 일어나 순무도사 장문금이 죽었고 가정 12년 1533년 같은 대동에서 총병 이근이 살해되었다. 그런데 대동이란 곳은 몽고군에 대한 명나라의 방위 기지였다. 여기서 병란이 자주 일어나는 것은 군대에 대한 대우가 나빴고 반란을 일으킨 후 도망치기가 용이한 곳이기 때문이다. 그들이 도망쳐 들어가는 곳은 당시 달단부가 지배하고 있는 몽고 땅이었다. 막북의 실력자 알단칸의 휘하에는 몽고족뿐 아니라 한족들이 모였다. 대동에서 반란을 일으키고 도망쳐 들어간 한족들은 달단부의 명나라 침공에 향도 노릇을 하게 되었다. 이들 병졸들은 알단칸에게 제2의 쿠빌레이가 되어 중국을 지배해야 한다고 충동질했다. 가정 21년 1541년 알단칸은 싹주로부터 안문관에 침입하여 태원을 유린하고 노안, 심주, 분주 등을 거쳐 하북 깊숙이 침공했다. 명나라는 20만 명이 살해되고 가축 200만 필이 약탈당했다. 알단칸의 남침은 연례 행사처럼 되풀이되었다. 가정 29년 1550년에는 대동에 침입하여 총병 장달을 죽이고 고북구를 거쳐 통주 백가를 유린하고 북경성을 포위했다. 다행히 왕군이 달려왔기 때문에 포위를 풀고 철수했다. 이것이 경술의 변이다. 다음 해인 가정 30년 명나라에서는 대동과 선부에 마시를 열게 함으로써 알단칸은 그의 목적을 달성했다. 마시가 열리면 중국에서는 좋든 싫든 말을 사야 했고 말을 사자면 막대한 적자를 감수했다. 이번 마시는 춘추 2회에 걸쳐 열리기로 되어 있었기 때문에 조정에서는 논란이 많았다. 이 문제가 논의되던 날 병부 소속 양계성은 말했다. 지난날의 치욕을 씻지 못한 채 또 마시를 연다는 것은 안 됩니다. 대장군 구라는 말했다. 아직 오랑캐의 맛을 못 봐 짓거리는 말이로구나. 그 반대했던 양계성은 좌천됐다. 마시 재개 문제는 이미 달단 측에 통고한 사실이 있었기 때문에 번복할 경우 전쟁이 일어날 게 뻔했다. 국가를 멸망시킬지 모를 발언을 했다 하여 양계성을 좌천시켰다. 마시의 재개를 찬동했던 구라는 사실 달단 측과 내통한 자였다. 마시가 재개되자 그들의 집단적 약탈은 공인된 것처럼 공공연해져 변경의 주민들을 괴롭혔다. 가정제는 구란에게 명하여 달단족을 대동에서 몰아내려 했으나 구란은 복병을 만나 만족할 만한 정과를 올리지 못한 채 사망했다. 구란이 죽은 후 달단부와 내통한 문서가 발견되어 그 시체는 육시 처참되었다. 명나라에서는 바로 마시를 폐지시키자 알단칸은 또 폭력을 휘둘렀다. 북로의 화가 진정된 것은 가정제의 뒤를 이은 용경제 시대이다. 용경 4년 1570년 10월 알단칸의 손자 바한나기가 명나라에 투항해 왔다. 그의 사촌이 되는 여성을 아내로 마주했는데 미인 중에서 뛰어났다. 알단칸이 욕심을 내어 그녀를 빼앗아 갔는데 그녀는 알단칸의 외손녀였다. 화가 난 바한나기는 그 길로 명나라에 투항한 것이다.
알단가는 협상을 제시했다. 반나기를 송환하고 조공무역을 인정해주는 대가로 명나라에서 바라는 것을 돌려주겠다. 명나라가 바라는 것은 명나라를 배반하고 딸담보에 투항한 조전 등 9명의 한족 출신 병사들이었다. 협상은 이루어져 명나라에서는 알단칸을 순위왕에 책봉하고 마시의 재개를 허락했고 달다네에게서 명나라에 송환된 조전 등은 책경에 처해졌다. 달단으로 송환된 바한나기는 알단칸으로부터 소형 장군 칭호를 받아 명예를 회복했고 그 후 20년 동안 북쪽 변경에서 무력은 일어나지 않았다. 알단칸이 명나라의 북쪽 변방을 침범하고 있을 무렵 동남쪽에서는 해적을 중심으로 하는 왜구가 출몰했다. 가정 31년 1553년 8월 한 무리의 해적이 절강성의 상우현에 나타났다. 해적들은 다시 양주에서 절강 서쪽을 지나 안위성 남쪽을 유린하고 남경에 육박했다. 또 다시 표양, 무석, 소주 등지에 상륙하여 절강 안위 강소의 삼성을 유린하며 80일에 걸쳐 4,000명 이상을 죽이고 그 다음에야 이 일단의 왜구를 전멸시킴으로써 진압되었다. 이들 해적의 수가 총 100명의 소수 집단이었다. 이 해적들의 처참한 잔악상은 눈을 뜨고 볼 수 없었다. 중국에 있어 왜구로 인한 피해의 역사는 원나라 말기까지 거슬러 간다. 왜구들은 원나라 세조 9일 나이에 일본 침략을 보복이라도 하듯 원나라 말기부터 중국 연안을 괴롭혀오다가 아시카가 막부의 아시카가 요시미츠가 영락제로부터 책봉을 받고 조국무역을 행할 권리를 얻음부터는 왜구들의 침범이 감소됐다. 그러나 이 조국무역은 제한된 특권 계급의 이권을 충족시켰을 뿐 지방 오족이나 상인의 이익은 고려되지 않았다. 중국도 일본과의 무역이 허락된 소수 상인 이외에는 이득이 없었다. 결과 오족들 사이 밀무역이 이루어졌다. 오족 사이에 최초 무역 중개자로 등장한 것이 절강의 영파 가까이 있는 쌍서였다. 이곳을 무대로 밀무역이 이루어져 있던 것이 언제인지 그 기원은 모르나 적어도 명나라 초기부터 밀무역이 많았다. 가중 26년 1547년 우부도어사에서 절강순무로 임명되어 5부의 군사 책임자를 겸직하게 된 주환은 밀무역을 단속했다. 주환은 부임 다음해인 가정 27년에 구양산이라는 곳에서 일본인 무역업자 계청과 어동을 생포했다. 어동은 이광도와 함께 밀무역의 우두머리였다. 그런데 어동이라는 자의 수하에 왕직이란 자가 나머지 잔당을 이끌고 일본의 오도로 도망쳤다. 주환은 외인 60명과 밀무역 알선업자 90명을 처형했다. 이 같은 과감한 조치에 밀무역자들의 비난의 소리는 높아져 갔다. 그들은 북경 조정의 고급 관리와 연결되었다. 그리하여 주환을 모함하기 시작했다. 어사 진구덕은 주환이 조정의 재가를 받지 않고 많은 사람을 처형한 사실을 탄핵하였고 평부 급사중 도여정이 조사를 위해 현재 파견되었다. 도여정이 현재 도착하자 밀무역 업자들은 뇌물 공세를 폈다. 결국 도여정은 어사 진구덕을 탄핵해야 한다고 말했다. 밀무업자들의 입장에서 보면 주환을 제거하지 않으면 그들의 이익이 보장되지 않았기 때문이었으며 주환도 이 사태를 예견하고 있었음이 그의 탄핵 반론 소문 중에 나타나 있다. 주환이 자살함으로써 밀무역 금지는 유명무실하게 되었다.
어동의 부하로서 오도로 도망쳤던 왕직은 다시 밀무역 조직을 만들어 대규모의 밀무역을 통해 재벌을 형성했다. 조안이 죽은 후 조정에서는 악덕 대신 엄중히 권력을 장악하고 있었기 때문에 감히 외구 소탕 문제를 거론하지 못했다. 그럴수록 외구는 더 거세게 중국 연애를 유린했다. 조안 사후 7년 후 오랜만에 의욕적 인물 호종헌이 절강 총독에 임명되었다. 그는 조안처럼 강압책을 쓰지 않고 회유책을 썼다. 그래서 왕직 귀순 공작을 폈다. 호종헌의 공작이 주요하여 왕직은 귀순할 목적으로 귀국했다. 왕직은 황관들을 통해 궁정 내에 자기 지지 세력을 확보했기 때문에 귀순할 경우 자신의 생명은 안전할 것으로 믿고 있었다. 호종헌은 왕직을 귀순시키는 한편 무력으로 왜구들을 진압했다. 왕직이 귀국하자 형식상 투옥시키긴 하였으나 파격적 대우를 하였다. 왕직은 투옥된 지 2년 후인 가정 38년 1559년 마침내 항주의 관항구에서 차명에 처해졌다. 조정에서의 세력이 미약하여 자신이 왕직을 지나치게 비호할 경우 자기 지위마저 위태하리라 생각했기 때문에 호종헌은 눈치만 보는 수밖에 없었다. 외구 토벌이라는 중책을 맡은 고관이면서도 자신의 임무보다는 복경 조정의 세력 판도에 신경을 곤두세워야 했다. 왕직의 처형으로 그를 지지하고 있던 무리들이 반발한 것은 당연하다. 그들은 절강을 비롯하여 복건, 광동, 연안 일대에서 무장 보복 습격을 되풀이함으로써 피해는 늘어갔다. 호종헌은 미신을 좋아하는 가정주에게 길조로 일컬어지는 흰거북과 오색의 영초 등을 헌상하여 호감을 사려 했으나 군사비를 횡령했다는 등 10개의 죄목으로 총독의 직책이 박탈되고 가정 42년 1563년 체포되었다가 자살을 한다. 무능한 조정과 부패한 군대의 현실에서 왜구들이 날뛰는 것은 당연했다. 가정 연간의 후반기에 이르러 악덕 대신 엄중의 권력이 약화되고 서계, 장거정 등 강직한 인물들이 기용되자 다시 왜구 토벌이 시작되었다. 공을 세운 것은 척계광이 지휘하는 척가군이라 불리는 분대였다. 가정 43년 1564년에는 복권의 선적 오병이 왜구의 전당을 끌어들여 만행을 저질렀으나 요대유 척계광의 연합군에게 패배하여 안남으로 도망쳤다가 괴멸되었다. 이렇게 해서 중국의 동남 연해 지방은 왜구의 완전한 소탕이 이루어졌다. 명대에는 비밀경찰이 있었다. 창위라 불렸다. 창위의 위는 금의 위의 약칭으로 황제 신변을 경호하는 친위 사단이다. 명태조 홍무제는 대신들의 행동을 의심하여 금의위의 장교들로 하여금 대신의 동태를 살피도록 했기 때문에 황제 직속의 비밀경찰 기구로 변했다. 비밀경찰의 횡포는 극에 달하여 사람 죽이기를 쉽게 했다. 이들은 모두 흰 가죽신을 신고 있었다. 명대에 있어 창위, 비밀경찰과 환관 정치는 표리를 이루면서 암적인 존재가 되었다. 환관 중 몇몇 사람의 환관은 성실했다. 정화, 회은, 금은 등이 그러했다. 나머지는 악이었다. 그 중에 가장 악한 자들은 왕진, 왕직, 육은, 위충현이다. 왕직은 성화제 때의 태감으로 6년간 실권을 장악했다. 육은은 정덕제 때의 태감으로 공경 대신들이 모두 그의 문화에서 배출되었다.
유근이 모반죄로 재판에 회부된 일이 있었다. 그때 유근은 재판관들에게 호통을 쳤다. 이 재판을 담당했던 형부상서 유경은 그 소리에 놀라 벌벌 떨면서 자리를 떴고 그 밖에 관료들도 피해 나갔다. 동석했던 부마도위 최진이 큰 소리로 말했다. 나는 황제의 사위이다. 내가 재판관으로 너를 재판하겠다. 그러나 이 같은 유근의 횡포도 천계제 때의 태감 위충현에 비하면 세 발의 피다. 위충현은 황제의 손자인 주유교의 시중을 들었다. 그러던 중 주유교의 유모 객씨와 관계를 맺으며 황제의 총애를 받았다. 그 후 주유교가 16세에 천계제로 즉위하자 천계제는 연극구경에 빠져 정치를 위충현에게 맡겼다. 그리하여 환관벌이 형성되었다. 그들의 횡포는 뜻있는 사람들의 불만을 일으켜 조신, 양년, 좌광두가 위충현을 파면시키라고 상주했으나 오히려 그들이 박해를 받았다. 당시 조정의 정치를 비판하는 여론이 일었으나 황관벌은 이들을 독림당으로 죄명을 씌워 죽였다. 이렇게 해서 강직한 관료들이 사라졌다. 황제는 독림당 탄압의 일환 책으로서 전국의 학교를 폐쇄하고 위충현의 생사당을 짓도록 했다. 황관의 위력은 위충현 시대의 최절정이었다. 학문과 덕행이라곤 찾을 수 없는 위충현이 성현으로 공자묘에 배양까지 되었다. 권불 10년은 고금을 통해 변할 수 없다. 하늘을 찌를 듯한 위충현의 권세도 천계제가 죽고 숭정제가 즉위하자 사라졌다. 위충현에게도 양심은 있었던지 자신이 지은 죄를 두려워하여 자살했다. 이 해가 천계 7년 1627년으로 이해부터 농민반란이 일어났다. 누르하치의 등장. 영락제가 만주의 여진족을 복속시키는 그 세력을 약화시키기 위해 건주, 해서, 야인의 세계로 분할했다. 건주 여진은 요동의 산간 지방에 거주했다. 수장은 명나라로부터 건주위의 지휘사로 임명받아 건주위에 소속되어 있는 여진족을 다스렸다. 그러므로 지휘사는 친명적이었다. 명나라 만력 20년 1592년 임진왜란이 일어나자 명나라에서는 군대를 파견하고 공략을 기울이다 보니 여진족에 대해 신경을 못 썼다. 이때 건주위에 소속되었던 여진족의 영걸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대했다. 누르하치의 등장은 여진족의 영웅 아골타가 세운 금나라가 멸망한 지 300년 후의 일로 그는 여진각부를 통일하여 만주족을 형성한 후 명나라를 망하게 하고 청왕조를 창업했다. 옛날 세 사람의 선녀가 장백산 연못에 내려와 목욕을 하며 즐겼다. 한 마리의 까치가 날아오고 있었는데 까치의 입에는 과일이 물려 있었다. 까치는 과일을 언덕에 떨어뜨리고 날아가 버렸다. 선녀가 급히 언덕으로 올라가 과일을 손에 쥐었다. 그리고 그 과일을 입에 물고 소매 속으로 팔을 집어넣다가 과일을 삼켰다. 그때 임신이 되어 남자아이를 낳았는데 그 아이가 만주족의 시조가 되었다. 만주족은 오랜 역사를 가진 민족으로 선진 시대에는 숙신, 수당 시대에는 말갈, 5대 이후에는 여진이라 불리어 오다가 명나라 후기부터 만주족이라 불렸다. 누르하치는 건주위에 속하는 수장의 집에서 태어났는데 아버지는 타커시라는 인물로 성은 애신강라였다. 애신은 금, 강라는 족을 뜻한다.
누르하치는 어려서 어머니를 잃고 계모의 손에서 자라다가 19세 때 가출하여 조선족 출신의 명나라의 장군 이성량의 가신이 되었다는 설이 있다. 누르하치가 두각을 나타낸 배경에는 이성량 장군의 힘이 크게 작용했다. 그런 점에서 두 사람의 만남은 숙명적이었다. 이성량은 임진왜란 때 명나라 제독으로서 구원군을 이끌고 조선에 건너와 왜군을 격퇴시킨 이호송 장군의 아버지이다. 건주 여진의 수장 왕고가 반란을 일으켜 무순을 침략하여 명나라 군관을 살해하는 사건이 일어났을 때 이성량은 토벌관으로서 6만의 명군을 이끌고 왕고의 반란군을 대파했다. 부상을 입은 왕고는 해서 여진의 하다부로 도망쳤는데 하다부의 수장 만안이 왕고를 명나라에 인도했다. 왕고는 차명에 처해졌으나 그의 아들 아따이는 보복의 기회를 노렸다. 하다부의 보복을 가하기 위해 하다부와 대립관계에 있던 예해부와 손을 잡고 움직였다. 이성량은 하다부의 만안을 구하기 위해 아따이를 공격하게 되었다. 이 싸움에서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죽었다고 한다. 만력 11년 1583년 이성량이 아따이를 공격하자 누르하치의 할아버지는 그의 손녀딸인 아따이의 아내를 구해내기 위해 아따이 성중으로 들어갔다. 이 싸움에서 누르하치 일가는 명나라 편이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는 손녀딸을 데려오기 위해 들어갔고 아버지는 성 밖에서 기다렸다. 그런데 아따이는 그의 철을 내보내지 않을 뿐 아니라 누르하치의 할아버지를 억류했다. 성 밖에서 기다리던 누르하치의 아버지는 초조해져서 상황을 살피기 위해 들어갔으나 아따이는 그마저 억류했다. 곧 명군의 공격이 시작되어 격렬한 싸움이 벌어졌고 아따이는 이성량에게 패사했다. 북새통의 누르하치의 할아버지는 불에 타 죽고 아버지는 명나라 군사에게 적군으로 오인되어 죽었다.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가 성 안에 들어간 것은 아따이의 아내인 손녀딸을 구하기 위함이 아니었고 아따이에게 항복을 권하기 위해 들어간 것으로도 기록되어 있다. 어쨌든 누르하치의 할아버지와 아버지는 명나라에 가담하여 활약했음에도 희생당했다. 이성량은 만주족을 조용하게 하기 위해 누르하치를 지원한다. 30통의 직서와 30필의 말을 수여한다. 이것이 누르하치 거병 때 군자금이 된다. 이성량은 이 정도의 보상으로 할아버지 아버지를 희생시킨 빚을 청산한 것으로 알았겠지만 누르하치는 원한을 잊지 않았다. 명나라에 대한 원한을 새겨둔 누르하치는 후일을 위해 명나라에 순종하는 척했다. 이성량의 주선으로 누르하치는 명나라로부터 좌도독 용호 장군의 칭호를 받는다. 매년은 800량의 보수도 받는다. 이 같은 명나라의 힘을 배경으로 누르하치는 건주 여진을 통일하기 위한 기반을 굳힌다. 명나라로서는 화근을 기른 셈이다. 누르하치는 만력 11년 1583년 군사를 일으켜 건주 여진에 속해 있는 오부를 토벌하여 만력 17년 1589년에 이 오부를 항복시켜 건주 여진의 세력을 통일하는 데 성공한다. 이렇게 해서 누르하치는 북쪽의 해서 여진과 대항할 수 있는 힘을 확보하였으며 명나라와의 통상을 통해 국력을 다진다. 이미 제국의 주인이 되겠다는 결의를 다지고 있었다. 그리고 건주 여진의 이름을 만주로 계칭한다. 누르하치의 세력 확대에 불안을 느낀 해서 여진은 변방의 부족을 규합해
제어하려 했다. 해서 여진은 구부 연합군을 결성하여 만주를 공격했으나 누르하치는 구부 3만의 연합 세력을 격퇴시켰고 연합군에 참가했던 장백산의 2개 부족을 원정에 병합한다. 구부 연합군을 패퇴시킨 누르하치의 저력에는 명나라와의 교역에서 얻은 경제력이 큰 비중을 차지했다. 만曆 44년 1616년 1월 누르하치는 해서 여진의 대부분을 통일하고 요령성 신빈년에서 왕에 오르고 나라 이름을 금이라 칭했다. 이때 누르하치의 나이 53세였고 연호를 정하지 않고 자기의 호를 1000명이라 정했는데 이것이 그 후 연호처럼 사용되었다. 1000명, 원년, 5년 등으로 불리게 되었다. 누르하치는 후금을 세운 다음 해에 명나라에 대한 선전포고로서 무순을 공격했다. 팔기군이 맹위를 떨쳤다. 팔기제도는 사냥할 때의 조직에서 출발했다. 누르하치의 군대는 무순을 점령하고 산해관에서 명과 붙었다. 명군은 3월 1일기에 사로군이 총집결하여 요동 경락 양호의 지시를 받기로 되어 있었다. 그러나 산해관 총병 두종이 자기 혼자 공을 세우고자 빠져나와 혼강을 건넜다. 두종은 전쟁이란 영맹 한 가지만으로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했다. 누르하치는 아들 홍타시에게 이기에 군사를 주어 개번성을 구원토록 하고 자기는 6기 4만 5천의 군사를 거느리고 살리오에 포진하고 있는 명나라 본진을 공략했다. 갑자기 폭풍이 일면서 모래가 날려 지척을 분간할 수 없어 명나라 군사는 횃불을 들면서 싸웠고 반대로 누르하치의 6기는 어두운 곳으로부터 밝은 곳을 공격하게 되었다. 명나라 군사는 화살을 쏘아댔지만 모두 빗나갔고 누르하치의 화살은 백발백중했다. 개번성으로 향했던 두종의 1만 병력도 복병을 만나 고전하고 있던 중 사리오에서의 패전 소식을 듣고 전의를 상실하였다. 또 사리오에서 승리한 누르하치 6기병이 그곳으로 집결해 오기 때문에 싸움이 되지 않았다. 총병 두종은 화살에 맞아 죽고 명군은 전멸했다. 두종군의 전멸 소식에 접한 요동경락 양호는 모든 군에 경문을 보내 분전을 명했으나 개원 총병 마림은 도망치고 요양 총병 유정은 전사함으로써 패전했다. 이것이 살리호의 대전으로 여기서의 패배는 명나라의 쇠망과 청나라의 흥기의 분수령이 되었다. 누르하치의 최대 고민은 인구 부족이었는데 이 싸움에서의 승리로 유정 휘하에 있던 병조를 흡수함으로써 인구가 증가되었다. 사리오의 대전은 명나라 만력 47년 1619년 후금의 천명 4년 3월의 일이다. 명나라에서는 패전의 최고 책임자인 요동경리학 양호를 제폭하옥시키고 웅정필을 기용했다. 그는 요동순환을 지낸 바 있는 인물로 그 지방 사정에 밝았다. 요동 경리학으로 기용된 그가 두려워한 것은 누르하치의 전력이 강하고 명나라 전력이 약한 것이 아니라 조정 정치가 부패하여 황관이 권력을 휘두르는 바람에 이론이 반영되지 않는 점이었다. 그는 상소를 올렸다. 논쟁을 일삼아 신의 사기를 꺾는 일이 없게 하시고 질서를 교란시켜 신을 방해하지 마소서. 그는 임지에 도착하자 앞서 있었던 사리오의 싸움에서 도망쳤던 장수 유우절 왕첩 문정을 죽여서 물러난 군기를 바로 잡았다. 웅정필은
굳게 지키고 함부로 싸우지 않는다는 전략을 세웠다. 흩어졌던 군사를 모아 18만의 병력을 모으는 한편 무기, 말, 장비를 수선했다. 그러나 다음 해에 만력제가 죽고 그를 이은 태창제도 급사하자 천기제가 즉위한다. 긴 안목으로 보아 도중에서 잡음이 일지 않도록 하셔야 합니다. 라는 웅정필의 상소도 황제의 교체와 때를 같이 하여 무효화된다. 웅정필은 싸울 뜻이 없다는 탄핵이 일었다. 웅정필은 실망한 나머지 자진해서 사직원을 내고 물러났다. 그것은 말기적 증상이다. 웅정필의 후임으로 원응태가 요동경략이 되었다. 당시 몽고에서는 흉년이 들어 수만을 헤아리는 몽고 사람들이 명에 몰려와 걸식하고 있었다. 원응태는 이들을 받아들였다. 받아들이지 않으면 누르하치 쪽으로 갈 것이 뻔했기 때문이다. 그러나 원응태는 이들 가운데 누르하치의 밀정이 섞여 있다는 것을 몰랐다. 원응태는 몽고의 백성들을 요양과 심양에 수용하였다. 이것이 화근이 되어 그의 봄에 요양과 심양이 함락되었다. 몽고 백성들 가운데 섞여 있던 만주의 밀정이 어떻게 활동했는지는 모르나 심양을 지키고 있던 하세현이 누르이치역의 유인당의 성 밖으로 나갔다가 복병을 만나 성으로 돌아오려 하였으나 밀정들에 의해 조교가 끊기는 바람에 모두 전사했다. 심양성을 지키는 명나라 군사는 1만 명에 불과한데 비해 누르하치는 우익사기군을 동원해 3만에 가까웠다. 심양 함락 5일 후 누르하치는 정군을 집결시켜 요동 공격에 나간다. 당시 요양은 요동경영의 중심으로서 요동경리학도 그곳에 주둔하고 있었다. 명나라 3만의 병력이 항전했으나 누르하치의 8기군을 당해내지 못했다. 원응태는 자살했고 성안 도처에서는 불길이 솟았다. 모두 몽고 백성회에 섞여 들어간 밀정의 소행이라 한다. 요양이 함락되자 70여 성이 누르하치에게 넘어간다. 요양 함락 소식은 명나라 조정을 공포로 몰아넣었다. 뒤늦게 웅정필을 탄핵했던 고관들이 좌천되고 응정필이 다시 기용되었다. 동시에 왕화정을 광령순무로 임명하였다. 왕화정의 기용은 패배를 가져오는 결과를 낳았다. 왕화정은 자신감에 넘쳤다. 무순에서 누르하치에게 항복했던 이영방이 비밀리에 사자를 보내어 내응하겠다는 통보를 해왔고 피도에서 게릴라 활동을 하던 모문룡도 누르하치의 배후를 습격하겠다는 약속을 했던 것이다. 또 몽고에서도 40만 원군을 보내겠다고 했다. 왕화정은 약속을 믿고 있었다. 그의 뇌리에는 단독으로 큰 공을 세우려는 생각이 있었다. 순무가 경락의 지시를 받게 되어 있었으므로 순무가 공을 독점하기 위해서는 그 공이 경략에게 가지 않게 하기 위한 공작이 필요했다. 그것은 경략과 순무가 불화하다는 사실을 알리는 것이다. 그렇게 되면 농공 행상 때 두 사람의 불화로 인하여 순무의 개인 의사에 따라 작전을 수행했음이 입증되기 때문이다. 당시 황관 위충현이 정권했다. 왕화정은 모든 수단 방법을 동원해 위충현의 호감을 샀다. 그리하여 왕화정은 수만 명의 군사를 배치받고 경략인 웅정필은 수천 명의 군사만을 거느렸다. 웅정필은 왕화정이 믿고 있는 앞서의 여러 조건들을 그대로 믿어서는 안 된다고 충고했으나 왕화정은 오히려 웅정필이 질투하는 것으로 생각했다.
웅정필은 무순의 싸움에서 싸워보지도 않고 누르에치하게 투항한 이영방을 비롯하여 비도에서 게릴라 활동을 가장하여 밀수를 일삼고 있는 모문룡 등은 믿을 수 없다는 걸 알고 있었고, 몽국은 40만의 응원으로 온다는 말도 거짓임을 알고 있었다. 이 같은 사태로 인해 웅정필과 왕화정은 대립한다. 왕화정은 누르하치의 만주 8기에 박살난다. 웅정필의 충고대로 이영방의 내응도 피도에서의 게릴라 배후 교란도 없었다. 웅정필과 왕화정은 모두 체포되어 두 사람 모두 사형 선고를 받았으나 형을 받은 것은 오히려 웅정필이었다. 환관 위충현의 힘이 작용했기 때문이다. 광령의 싸움에서 괴멸한 명군은 사내관 쪽 서쪽으로 도망쳤다. 누르하치는 수도를 요양에서 심양으로 옮겼다. 이곳이 후에 봉천이라 불리는 곳이다. 만주 8기는 승승장구하여 요하를 건너 요서를 공격했다. 그리하여 산해관을 넘으면 바로 북경이었다. 산해관은 북경 최후의 보루로서 난공불락의 요새였다. 앞에는 영원성이 있었다. 영원성은 명나라 명장 원숭환이 지켰다. 원숭환은 영원성을 지키면서 총병 만개, 첨장 조대수와 협조하여 만주군과 대항했다. 누르하치는 명군 보루를 석방하여 영원성에 보내어 항복을 권고했다. 원숭환은 거절하고 패배의 원인을 분석하여 무기를 포르투갈로부터 수입한다. 포르투갈의 대포가 배치되었다. 누르하치의 만주 8기는 이것을 모르고 공격에 들어왔다. 그러나 포탄에 맞아 패배한다. 누르하치도 포탄의 파편에 부상을 입고 사망하게 된다. 홍타시의 조선 출병. 누르하치가 죽은 것은 명해 천계 6년 1626년의 일이다. 그의 8째 아들 홍타시가 뒤를 이으니 청나라 태종이다. 홍타시 즉위 다음해인 천계 7년에 명나라 천기제가 죽고 그의 동생 주유검이 즉위하니 사종 승정제이다. 천계제의 죽음으로 일세의 권력을 뒤흔들던 환관 위충현이 체포되어 자살한다. 이때부터 명나라는 내후외환에 직면한다. 한쪽에서는 후금의 홍타시가 공격하고 국내적으로는 반란이 일어난다. 청해 태종 홍타시는 두 차례에 걸쳐 조선을 침범한다. 그것이 정묘호란 병자호란이다. 정묘호란은 홍타시 즉위 다음해에 일어난다. 청나라 일대 황제가 된 누르하치가 건주위의 수장으로서 명나라 요동경략 이성량의 비호 아래 세력을 확장하여 건주여진과 해서여진을 통일하고 후금을 세웠는데 그로부터 20년 후 누르하치가 반명의 깃발을 들고 무순을 함락시키자 명나라에서는 양호를 요동경략으로 임명하며 사로군을 지휘하게 했다. 명나라는 조선의 원병을 요청한다. 이때가 광해군 11년이다. 조선에서는 친명 정책을 썼기 때문에 강홍립에게 1만 5천을 주어 보낸다. 강홍립이 거느리는 원군은 양호의 사로군에 소속되었다. 광해군은 밀지를 내렸다. 그대는 명군에 속해 출전하지만 대세를 관망하여 우세한 쪽에 가담하라. 밀명을 받은 강홍립은 전세가 후금에게 유리하자 싸우지 않고 항복했다. 그러나 이 밀지 사건은 파문을 일으키게 된다. 조선은 원래 명나라로부터 책봉을 받은 나라로서 협조하기로 되었다.
그럼에도 국왕인 광해군이 대세를 관망하라 했으니 명나라에 대한 배반이다. 라고 명나라가 일책했다. 그 후 누르하치가 죽고 홍타시가 즉위했을 때는 광해군이 실각하고 인조가 즉위했다. 인조는 광해군의 양면 외교를 벌이고 친명하고 만주를 배척하는 친명 반만 정책을 취했다. 호금의 홍타시에게 있어 인조의 정책은 충격적이었다. 원래 홍타시는 누르하치가 생존했을 때부터 조선의 양면 외교를 싫어했다. 또한 명나라 장수 모문룡이 압록강 하구의 가도에 주둔하여 게릴라 활동을 벌이며 후금 세력을 견제하고 있었으므로 후금으로서는 배후를 위협하고 있는 조선을 정벌하여 모문룡을 고립시키는 게 시급했다. 이에 홍타시는 즉위한 다음해인 1627년 조선 출병을 단행했다. 조선 공략에 동원된 부대는 만주 8기 가운데 양남기를 중심으로 편성된 아민이 거느리는 부대였다. 아민은 압록강 하구의 철산에 있는 모문룡을 습격 격파하고 의주를 향해 진격했다. 의주 부유는 이완이었는데 그는 이날따라 단꿈을 꾸고 있어 후금의 군대가 온 줄 모르고 있었다. 아민이 거느리는 후금군은 의주를 함락시키고 대동강을 건너 노도와 같이 한양으로 몰려왔다. 인조를 비롯해 비빙고와 왕자들은 강화도로 피난가고 명나라의 구원을 요청했으나 명나라도 힘이 없었고 조선과 가까이 있는 가도의 모문룡도 후금군의 견제 때문에 손을 쓸 수 없었다. 조선 조정은 척화와 화친 양론이 맞서 경론을 벌였으나 힘없는 조선 조정은 조건부 화친을 체결하고 후금 철수했다. 화친 조건은 1. 조선은 후금과 형제지국이 된다. 2. 조선은 금나라와 화친하는 동시에 명나라와도 우호관계를 유지한다. 그러나 후금은 화친을 체결한 후에도 국경을 침범하여 약탈을 자행했다. 1636년 인조 10년 홍타시는 나라 이름을 대금에서 대청으로 바꾸고 형제지국을 군신의 나라로 바꾸자는 등 조선을 멸시했다. 홍타시의 나이는 48세였다. 홍타시가 나라 이름을 바꾸고 천지신명께 제사를 올려 황제 즉위식을 거행하자 각지에서 사절단이 예물을 바쳤으나 조선 사신 나덕헌은 과 이곽은 배례를 올리려 하지 않았다. 군신의 예로 대청을 섬겨야 할 이유가 없었다. 조선은 명나라를 종주국으로 받들고 있었으므로 조선 사신이 홍타시에게 배례를 올린다면 두 임금을 섬기는 것과 같은 것이다. 그러자 태종 홍타시의 측근들은 사신의 목을 베라고 했으나 홍타시는 거절했다. 조선 사신이 귀국하는 길에 청나라에서는 조선 국왕을 책망하는 글과 왕자를 인질로 보내라는 요구를 하였다. 조선 조정은 이 요구를 묵살했다. 홍타시는 황제로 즉위하던 해 11월 10만 대군을 거느리고 조선 친정에 나선다. 홍타시가 거느리는 10만 대군은 12월 9일 압록강을 건너고 10일에는 안주, 13일에는 평양을 거쳐 14일에는 이미 장단에 이르렀다. 조선에서는 12월 4일 우선 대군과 비빈 등을 강화도로 피난시키고 임금 인조도 강화도로 가려 했으나 적병이 이미 도성에 나타났다. 12월 16일 청대군은 남한산성을 포위하고 강화도에 수비가 허술한 틈을 타 강화도도 함락시킨다. 고립무원의 남한산성은 사기가 떨어지고
올라오는 원군도 격퇴되어 버렸다. 1637년 1월 30일 성문이 열리고 조선국왕 인조와 왕세자는 삼전도에 마련된 수왕단에서 명나라 왕지로부터 받은 책봉서를 바쳐 맹세하고 청태종에게 항복했다. 항복은 요구사항을 지키는 것이다. 1. 조선은 청에 대해 신하의 예를 행한다. 2. 조선은 명나라와 우호관계를 끊는다. 3. 기일 내에 왕세자와 제2자 및 대신의 자녀를 인질로 보낸다. 4. 청국이 명나라를 칠 때는 원군을 보낸다. 5. 내외 고관과 혼인을 맺고 친하게 지낸다. 이에 따라 소현세자와 복림대군이 인질이 되고 적과파의 홍익한, 오달제, 윤집이 잡혀간다. 1639년 청에서는 삼전도에 청태종의 송덕비를 강주로 세웠고 조선은 명나라와의 관계를 끊고 청나라에 복속된다. 태종의 중국 침입. 청의 태종 옹타시는 명나라 배후 세력인 조선을 정벌하고 영원성의 원숭환을 제거할 문제로 골치를 앓았다. 원숭환이 영원성을 지킨다는 사실은 만주군에게 장벽이었다. 양면 작전을 구상한다. 그 하나는 명군과 맞설 수 있는 무기를 개발하는 것이고 또 하나는 모략으로 원숭환을 제거하는 것이다. 첫 번째 무기 문제는 모문룡의 휘하에 있다가 투항한 공유덕 등이 누르하치를 쓰러뜨린 대포를 원형 그대로 가지고 왔다. 옹타시는 이 대포를 모델로 보다 우수한 대포를 제작하라고 했다. 모문룡은 절강 출신으로 원래 하급 장교로 유동에 부임해온 자였다. 조선의 임진왜란 때 명나라 원군의 일원으로 유동해왔다는 설도 있다. 그때가 마침 누르하치가 세력을 확장할 무렵으로서 모문룡은 압록강 근처에서 누르하치 세력을 견제하는 임무를 띠고 있었다. 모문룡이 어떻게 압록강 근처에 머무르게 됐는지는 알 수 없지만 그곳에서 무역을 행하면서 누르하치 후방을 교란시키고 있었다. 그러면서 북경의 조정에 대해서는 전과를 확대 보고하여 평가를 받고 있었다. 이로 인하여 지난번 광령 순무 왕 화정이 모문룡의 활약을 크게 기대했다가 배반당했다. 허위 보고에 의해 모문룡은 총병으로 승진하고 좌도독의 관직까지 수여받았다. 모문룡이 근거지로 하고 있는 압록강 하구의 가도는 무역상선이 많은 곳이었으므로 모문룡은 통행세를 징수했다. 가도에서는 밀수상품이 비밀리 거래되고 있었는데 이들 상인들은 사전에 모문룡에게 상납을 했다. 또 명나라 제도상 군대가 주둔하는 곳에는 문관을 파견하여 감독 임무를 담당하였다. 모문룡은 특수사정을 핑계삼아 문관의 파견을 거부했다. 이렇게 해서 가도 일대는 밀수기지화 되었다. 모문룡은 이런 사실이 알려지면 곤란하다 생각하고 북경 조정의 유력자에게 뇌물을 보냈다. 이런 모문룡을 싫어했던 것이 영원성의 원숭환이었다. 누르하치의 세력을 견제하겠다고 장담하던 그가 일격에 피하여 가도로 도망쳐 들어가지 않았던가. 원숭환은 모문룡을 처벌키로 하고 소환 체포했다. 첫째 죄는 대장이 외부에 있을 때는 문관의 감독을 받아야 하는데 이를 거부하여 병마 전령의 점검을 받지 않은 것. 두 번째 죄는 신하로서 임금을 속인 것. 상선을 노략질하여 스스로 도둑질한 것. 난민을 시켜 인삼을 도적질하게 하고 굶겨 죽인 것 등이었다.
이 중 한 가지 죄만으로도 차명의 처에 마땅하거늘 모문룡의 죄는 12가지가 넘었다. 처음 모문룡은 원숭원으로부터 소환 명령을 받았을 때 28,000의 휘하 군사를 거느리고 갔다. 그러나 원숭원은 부하들이 지켜보는 앞에서 모문룡의 주사를 선고했다. 원숭아는 모문룡 주사의 결과를 북경조정에 보고하고 말했다. 모문룡은 대장인줄 아시니 마음대로 주사를 할 수 없습니다. 삼가 석고 대죄를 정합니다. 아무리 원숭아니 순무의 지위에 있을지라도 조정 허가 없이 대장의 목을 벨 수 없는 것이다. 모문룡이 가도에서 저지른 일은 명명백백 드러났으므로 숭정죄는 용서하기로 했으나 이 사건은 문제가 된다. 또 홍타이시는 원숭환을 제거하기 위해 모략을 썼다. 원숭환은 후금과 대치하고 있으며 후금과 내통하고 있다라는 말이다. 이런 소설 같은 이간책이 숭정제한테 먹혔다. 원숭환이 후금과 내통함으로 후금 사람들의 침입을 묵인한다 라는 소문도 퍼졌다. 마침내 원숭환은 소환당에 투옥된다. 원숭환의 부하인 조대소와 하가강 등은 원숭환이 내통한 사실이 없는데도 이간책에 말려 투옥된 데 불만을 품고 15,000기 군사를 거느리고 항복하고 만다. 숭정 3년 1630년 7월 원숭환은 저작거리에서 책형에 처해진다. 원숭환 후임으로 손승종이 산해관 총사령관으로 임명되었다. 후금에게 빼앗겼던 준화, 영평, 천안, 난주, 사계성을 수복하는 등 계가를 올렸으나 일시적이었다. 후금에서 대포가 제작된 것은 천총 5년 1631년으로 원숭환이 처형된 다음 해의 일이다. 그로부터 5년 후인 1636년 홍타시는 국호를 대청으로 고치고 연호를 숭덕이라 칭했는데 홍타시 나이 48세다. 그가 국호를 대청으로 고친 것은 여진족의 범위를 벗어나 세계 제국을 건설하겠다는 뜻을 보인 것이다. 태종이 제위에 오른 해에 조선 친정과 아울러 명나라 정벌이 감행되었다. 이때 태종의 동생 아지커가 총지휘를 맡았다. 그는 독석구로부터 거용관으로 들어가 북경에 육박했다가 보정에 이르렀다. 56천 56승 정과를 거두어 12성을 빼앗았다. 숭덕 3년 1638년에 태종이 친정에 나섰다. 산해관을 향해 진격했고 동생 도르고는 밀룬현으로부터 침공했다. 도르고는 예친왕이라 불리는 자로 그는 산동까지 진격하여 제남에서 명나라 황족 주유추를 포로로에서 연행했다. 정군이 철수할 때 천진의 운하를 건넜다. 명나라 장수 왕박, 조변교, 유광조 등은 이를 지켜보고 있으면서도 감히 싸울 생각을 못했다. 청군이 운하를 건너는데 수일이 소요됐다. 도와죽인 적에게 공격을 가하는 것은 기본인데 감히 공격을 못했으니 허수아비였다. 이번 침공 작전에서 청나라는 50성을 싸워 이기고 8성을 항복시켰고 46만 명을 포로로 하는 전과를 올렸다. 청군이 침공 작전에서 연전연승하면서도 철수하는 이유는 명나라의 산해관이라는 군사기지가 있기 때문이다. 다른 길로 돌아 산해관 안의 땅을 점령한다 하더라도 장기간 한 곳을 점거하고 있다가는 산해관으로부터 명군이 퇴로를 차단할 것이 확실하기 때문이다. 정의태종은 세계 제국 건설의 꿈을 실현시키기 위해 산해관을 함락시켜야 했다. 정의 산해관을 함락시키기 위해서는 외성에 해당하는 내성을 함락시켜야 했다. 내성은 금주, 송산, 행산, 탑산으로
사내관은 이 내성과 연락관계를 가지고 있었다. 태종은 먼저 금주성을 공략했다. 여기는 원숭환 손승종에 의해 지켜지고 있는 성이었다. 여기를 공략하면 다른 외성에서 원군이 올 것이 확실했다. 특히 금주성은 송산성과 행산성과 명나라 군수내부에 홍승주는 여기를 확보하여 굳게 지키는 게 상책이라고 하는데 의견이 모아져 수비를 철저히 기한다는 작전을 세웠으나 북경조정에서 병부상서 진신갑은 속전속결을 주장했다. 진신갑은 병부의 직원 명나라 원군이 금주성으로 현집하려했는데 송산성의 직결함으로써 송산성이 격전장이 되었다. 진신갑의 지시대로 이 송산성 전투야말로 두 나라의 운명을 강요하면서 북경조정에 대해서도 승전보를 올림으로 전투의 중대성이 비추어 명나라에서 파견된 군대는 총독 만들었다. 홍승주 이하 현재 군인들은 13만 병력이었고 싸우게 됐다. 지휘관에는 왕박 싸움의 결과 명군의 패배로 끝났다. 송산성뿐 아니라 사내관의 외성 모두가 왕정신 나라에 들어가고 남은 것은 사내관군의 총병이었다. 명군 최고 책임자인 총독 홍승주는 청나라에 항복하고 명나라 군사가 송산성에 군수내로 싸우다 장렬한 최후를 마친 것은 공인왕과 조변교뿐이다. 수도 심량에서 청병 5~3개와 왕박의 목숨을 겨우 보존하여 탈출했고 6일 만에 송산의 첫 가보에 도착했다. 명이 남았다. 현지 군수내의 지킨다는 작전을 속전속결로 변경시켜 패전을 자초했던 박장약기는 백길로 탈출했다. 이자가 그 후 반란군에 항복했다가 또다시 청나라에 항복하는 추태를 보인 자다. 이 같은 자가 일국의 운명을 좌우하는 작전을 변경시켰으니 좋은 인물이 송정제 주변에 없었던 것이다. 홍승주의 항복에 대해 처음 북경조정에서는 순직했다는 소문이 전해졌다. 홍승주의 재능을 평가한 청해태종이 그를 항복하게 설득했으나 홍승주는 단식으로 자결하겠다고 했다. 태종은 미녀를 옥중에 보내 인삼즙을 권해 마시게 했다고 한다. 단식해서 죽을 각오가 서 있었다면 인삼즙을 마실 턱이 없겠지만 미녀의 유혹에는 그도 약하여 인삼즙을 마시고 항복했다는 것이다. 그런데 홍승주를 유혹한 이 미녀가 태종의 총이었다는 이야기가 있다. 청나라 측 기록에 의하면 태종은 홍승주를 자기 나라에 머물게 하여 부릴 생각은 없었으나 홍승주가 항복하기를 원했고 한족 출신의 대신들이 그를 보증했기 때문에 항복을 받아들였다고 되어 있다. 송산성 싸움에서의 대패로 명나라는 타격을 받는다. 점점 더해가는 청나라의 압력과 각지의 반란 확산은 명나라를 망하게 한다. 명나라는 송산성에서의 패배 2년 후 숭정 17년 1644년 망한다. 이자성의 반란. 명나라에서 반란이 일어나기 시작한 것은 명의 천계 7년 1627년으로 태종 홍타시가 조선에 출병하여 정묘호란을 일으켰던 해부터다. 명나라는 청나라와의 계속되는 싸움으로 막대한 군사비를 염출했고 그러기 위해 세금을 과중하게 부과했다. 도망친 백성들이 갈 곳은 반란 집단이었다. 기근이 심한 곳은 하남과 섬서 지방이었다. 처음 이들 반란군은 왕가윤의 지도 아래 고영상, 장헌충, 마술의 나여제 등의 간부들에 의해 영도되고 있었다. 두각을 나타내어 명왕주를 멸망시킨 이자성은 처음에 고영상의 부하로서 활약하고 있었던 인물이었다. 반란군의 세력이 확대되자 조정에서는 홍승주를 총사령관으로 임명, 대군을 동원하여 토벌토록 했다. 반란군에서는 3만 4만이었고 훈련이 안 되었다. 홍승주의 정부군에 의해 패배하여 수령 왕가윤은 명나라 부총병 조문조에게 죽었다. 반란군의 수령 왕가윤이 죽었다 해서 진압된 건 아니다. 그의 간부였던 고영상이 다시
무리를 집결시켰다. 송정 8년 1635년 이르러서는 반란군의 양상은 다르게 변했다. 조정에서는 홍승주에게 병부상서직을 더하여 각지 반란군을 하남에서 몰아내어 타진할 작전을 세우기에 이른다. 그러자 각지 반란군은 하남의 형량에서 군사회의를 열고 대책을 논의한다. 여기서 고영상, 장원충, 마술의 나여제 등 13가 72형의 수령들이 작전을 수기한다. 마술에는 하북으로 돌아가 정부군과 싸워야 한다고 했고 장원충은 반대하였다. 이때 한 젊은 장령이 나타났다. 대장부란 원래 단신으로도 적과 싸울 용기를 가져야 합니다. 지금 10만의 병마가 힘을 합친다면 두려울 게 없습니다. 적이 포위작전으로 나오면 우리는 군사를 넷으로 나누어 맞아 싸우면 됩니다. 이 장령의 한마디 말에 수령들은 용기가 솟구쳤다. 일부 병력은 남으로 향하여 사천 어북의 정부군을 공략하고 또 일부는 서쪽으로 나아가 섬서지방의 정부군을 공략한다. 북쪽에도 일부 병력을 파견해 황하를 견제하고 하남의 정부군과 대항하며 일부 병력으로 기동부대를 편성해 응원 내지 유격전을 벌인다. 고영상, 장원충은 주력부대를 이끌고 동쪽으로 향하여 정부군의 병력을 유인하여 홍승주의 포위작전을 교란시키기로 한다. 분산되었던 각지 반란군이 연합하여 통일된 작전 계획으로 전투를 벌인 일은 없었다. 형량의 작전회의가 끝난 후 고영상, 장원충의 연합군은 동쪽으로 진군하여 10일이 못되어 안휘성의 봉양성을 함락시켰다. 승종전은 화가 나서 봉양, 순무, 양일봉을 처벌했다. 형량회의에서 반란군이 연합작전을 펼칠 것을 호소한 장령은 명왕조를 타도한 이자성이다. 이자성은 연안의 미지연 출신으로 역부 출신의 실업자로서 고영상의 조카딸을 아내로 맞이했다. 송정 2년 1629년 반란이 일어나자 그 지방 관리들을 죽이고 4월 고영상의 휘하로 들어간다. 고영상은 자신을 틈왕이라 칭했다. 틈이란 말은 거침없이 문을 뛰어나온다는 말이다. 고영상 휘하에 들어간 이자성은 일군 장령이 되어 두각을 나타낸다. 연합작전 이후 반란군의 형세가 침체하면서 7월에는 고영상이 섬서 순무 손전정에게 잡혀 북경에서 주살되었다. 이자성은 고영상의 자리를 승계하여 제2대 틈왕이 되어 정부군에 저항하였다. 사천으로 들어가 총병 후양주를 죽이고 각지를 공략했다. 그러나 그 후 이자성은 고전했다. 사천의 자동싸움에서 패하여 겨우 18기로 적의 포위망을 뚫고 도망쳤고 동관 남원의 전투에서도 패하여 7기만을 거느리고 목숨을 보존했다. 그래서 북경 일대에서는 이자성이 죽었다는 소문이 나돌았다. 산속으로 들어간 이자성은 적에게 항복하지 않겠다고 결의를 다지고 지금까지의 전투의 경험과 실전 경험을 되새기며 재기를 기다렸다. 중정 11년에 이르러 섬서, 하북, 호북, 광동, 광서 지방의 반란군도 진압되어 반란의 불길은 꺼져갔다. 그러나 명나라 조정은 한숨 돌릴 수 없었다. 동북지방의 청나라 군사가 압박하고 있었기 때문이다. 송정제는 이 같은 중대 사태에 대비하기 위해 하남 섬서 지방의 정부군에게 경문을 보내 북경 방위의 철저를 기하라 했다. 이 같은 정부군의 북상은 각지 반란군에게 재기를 노리는 기회가 되었다. 숭정 12년 5월에 한동안 잠잠했던 장원축 충 마술에도 어북지방에서 다시 일어났다. 숭정 13년 1640년 9월 이자성은 사천의 파서산 어복산에서 50기를 거느리고 출진하여
호북을 거쳐 하남으로 나왔다. 이것은 좋은 판단이었다. 당시 하남 지방은 한발, 폭풍, 자연재해가 잇따라 기아에 허덕이고 있었고 정부에선 대책을 세우지 못했다. 농민들은 틈왕이 왔다고 기뻐하며 모여들었다. 지식인 출신의 이암, 우금성, 송원책도 있었다. 그들의 진원에 따라 균잠열량과 군기의 엄수에 주력했다. 말을 논밭에 놓아 농작물을 짓밟는 자는 차명에 처하기도 하고 살인을 한 자는 죽이고 부녀자를 겁탈한 자는 중형에 처했다. 그리고 이재성의 군대가 가는 곳마다 부잣집 창고를 열어 재물을 나누어 주었다. 이재성은 지식인과 중소지주의 지지를 얻어 장원충의 정권보다 안정된 세력을 구축했다. 숭정 14년 1641년 이재성은 낙양을 함락시켰다. 낙양은 당시에는 만력제가 가장 사랑하던 정비의 소생 보광 주상순이 살던 곳이다. 이재성 군대가 낙양을 함락시키자 보광은 영은사에 숨어 있다가 발각되었다. 막대한 토지를 가진 대지주로서 횡포가 심하여 백성들의 분노를 사고 있었다. 이자성은 그를 죽인다. 승리의 축하연이 끝나자 이자성은 보광의 창고를 열어 재산을 백성들에게 나누었다. 이자성의 낙양 함락과 같이 하여 호북 사천에서는 장원충이 병부상서 양사창과 싸웠다. 양사창이 우세했다. 양사창이 장원충을 공격하자 장원충은 사천으로 들어갔다. 양사창은 장원충을 추격하여 사천 순무 소첩춘 참군 요대영과 합세해 장원충을 포위했다. 그리고 은 1만 양을 현상금으로 걸었다. 다음 날 양사창의 진영에는 다음과 같은 벽보가 붙었다. 양사창의 목을 가지고 오는 자에게 은 3전을 주겠다. 양사창은 놀라지 않을 수 없었다. 자기 몸값이 겨우 은 3전이라니. 양사창은 이 일을 생각하느라 공격을 늦추고 있었다. 양사창이 우물쭈물하는 틈을 노려 장원충이 사천을 빠져나와 하루에 300리를 달리는 강한 행군 끝에 호북의 양양에 도착한다. 장원충은 잠들어 있는 성문을 열고 양사창의 사령부를 점령한 후 힘 안 들이고 양양을 함락시킨다. 장원충은 양왕 주익명을 생포해 그를 술자리에 끌어낸 후 말했다. 왕에게는 죄가 없어. 죄가 있는 것은 양사창이니 우리가 바라는 것도 그의 목숨이요. 그놈은 사천에 있으니 오늘은 왕의 목을 빌릴 수밖에 없어. 마침내 양왕 주익명은 죽었다. 양사창은 양양이 함락되고 보광과 양왕이 반란군의 손에 죽었다는 소식을 듣자 단식 자살하였다. 양사창의 후임으로 지명된 정계예는 양사창보다 못했다. 그는 이자성을 토벌할 일에 엄두를 내지 못하고 장원충을 토벌할 작전만 세웠다. 그의 휘하 좌옹량 장군을 시켜 장원충을 토벌케 하자 좌옹량은 신양의 전투에서 장원충을 격파하고 기세등등했다. 패배한 장원충은 사천으로 도망갔다. 같은 해 11월 이자성은 남양을 함락시키고 당왕 주율막을 죽였다. 이자성은 개봉을 공략했으나 병부시랑 손전정이 원군을 거느리고 방어했기 때문에 어려웠다. 숭정 15년 1642년 9월 어렵게 개봉을 함락시켰다. 이때 항아에 둑을 떠 개봉을 물에 잠기게 하는 작전을 썼다. 물이 개봉의 북문을 깨뜨리고 동남쪽 문에 쏟아지는 소리는 우레와 같았다.
명나라 조정은 이 고립무원의 개봉성에 식량 공급을 할 수 없었다. 이것을 시원의 전투라 한다. 굶주린 명나라 군사가 감나무 밭에 땡감을 먹으며 연명했기 때문이다. 개봉 함락 두 달 후 이자성은 연영을 함락시켰다. 여기서 명나라 연영 총병 호대위가 전사하고 전총독 양문학이 체포 살해되었다. 숭정 16년 1643년 이자성은 승천을 함락시켰다. 양양을 양경이라 개명하고 궁전을 지었다. 그리고 신순왕이 되어 우금성 등에게 명하여 정부기구를 구성케 했다. 숭정 17년 1644년은 중요한 해다. 이 해 정월 초하룻날 아침 이자성은 서안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나라 이름을 대순, 연호를 영창이라 했다. 서안을 서경으로 삼아 장안이라 부르고 대순왕이라 스스로 칭했다. 1년 전 승천부에서 즉위식을 올리고 신순왕이라 일컬었지만 지금과 비하면 임시정권이었다. 승천부에서 즉위식 올린 후 그들은 북경을 공략하느냐 남경을 공략하느냐 문제를 놓고 의논했으나 북경과 남경은 수도와 제2의 수도이므로 두 곳의 방위력을 무시할 수 없다고 하여 결국 보다 안전한 관중을 택하게 되었다. 그래서 동관을 거쳐 서안으로 들어갔던 것이다. 이자성은 즉위하자 곧바로 동정군을 일으켜 2월에 친히 보병 40만을 거느리고 용문에서 황하를 건너 분주를 공략하고 산서 최대 도시인 태원을 함락시켰다. 태원에 이어 대주를 공격했다. 그러나 대주를 지키고 있던 총병 주길은 대주를 끝까지 지켰다. 영모로 후퇴했으나 주길은 영모에서도 굳게 버티어 이자성을 괴롭혔다. 이자성은 시가전을 벌여 어렵게 영모를 점령했다. 대동 총병 강양과 선부 총병 왕승유는 항복을 했다. 이자성은 용기를 얻어 계속 동쪽으로 갔다. 대동과 선부의 군단이 항복했으니 이자성은 북경 가까이 진격했다. 3월 12일에 이자성군이 창평에 도달했다. 여기는 명나라 역대 황제의 능묘가 있는 곳으로 12능이라 불리는 곳이다. 이자성은 12능의 향전을 불태우고 북경으로 갔다. 3월 15일 숭정제의 집무실에 통첩이 날아들었다. 18일 유주에 이를 것임. 이자성이 3일 후 북경을 유린한다는 협박장이다. 16일 숭정제는 중신회의를 열고 대책을 물었다. 그 동안 도안장의 봉서가 날라왔다. 그리고 허둥지둥 내전으로 갔다. 중신들은 잠시 후 봉서에 적힌 내용을 보았다. 지난 12일에 북경 근교의 창평이 반란군에 의해 수중에 들어가 능묘에 향전이 탔다는 소식이다. 3월 17일 이자성의 반란군은 북경성 밑에 도착한다. 겨우 15만 4천의 군사가 있었으나 그나마 노약자였다. 숭정제는 수천 명의 황관을 보내 병사들을 감독케 했다. 병사들은 전의를 상실했다. 적정을 탐지하기 위해 파견된 명군의 척후병도 반란군에 가세했다. 사자로서 파견한 황관도 반란군에 투항했다. 8월 18일 반란군의 공세는 치열해져 갔다. 숭정제로부터 신임을 받던 조화순이 창의문을 열어젖히고 반란군을 맞아들였다. 이 창의문 밖에는 이자성이 있었다. 항복한 황관 두훈이 조화순을 설득해 정문을 열게 한 것이다. 명왕조의 운명은 풍전등화였다. 명나라로서도 무계획은 아니었다. 다만 그때그때의 상황 대처하는 기동성의 결여가 비극을 가져온 것이다.
태원을 함락시켰을 때 총사령관 왕영길은 관외의 사성을 포기하니 있더라도 명군의 정예부대를 가장 유능한 총병 5.3개에게 주어 북경을 방어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5.3개는 왕영길의 주장에 따라 50만 정예군을 거느리고 북경으로 향했으나 때는 늦어 있었다. 5.3개가 풍륜에 갔을 때 이자성은 이미 북경을 함락시킨 후였기 때문이다. 창의문으로부터 들어온 이자성의 반란군은 성 안으로부터 다른 성문을 열어젖히고 반란군을 맞아들였다. 북경에는 외성 내성이 있었고 내성 안에 황제가 거처하는 자금성이 있었다. 반란군은 외성에서 내성을 무찌르고 다시 자금성에 들어갔다. 숭정제는 환관 왕승은을 데리고 자금성을 나와 만수산에 올라가 북경 시내를 보았다. 북경이 벌써 이 지경에 이르렀는가. 자금성에 들어온 숭정제는 술을 마셔댔다. 그리고 자기는 죽을 각오를 하였으니 명나라의 황통이 끊겨서는 안 된다 생각하였다. 황태자와 영왕, 정왕은 살려야겠다 생각하여 평민 차림으로 변장시켜 외가인 주씨와 전씨 집에 피난시켰다. 세 왕자는 모두 나이가 어렸다. 이들 네 부자는 헤어질 때 오열을 터뜨렸다. 세 아들을 궁 밖으로 피난시킨 숭정제는 황후와 후비들에게 자기를 토록했다. 황후 주씨는 목을 메어 죽었고 후비 가운데서도 자기라는 죄가 많았다. 숭정제는 왕승은을 데리고 만수산으로 다시 갔다. 만수산에는 황제의 장수를 기원하는 뜻으로 세운 수왕정이 있었다. 숭정제는 왼발은 맨발, 오른발에는 붉은 신을 신고 있었다. 관은 벗겨져 있었고 긴 머리로 얼굴을 가린 모습으로 죽어 있었다. 황제 곁에서 순사한 것은 오직 왕승은 한 사람뿐이었다고 한다. 명나라는 16제 277년 만에 막을 내렸다. 산해관과 5.3개 3월 19일 새벽 수왕정 곁에서 일생을 마친 숭정제의 체온이 가시기도 전에 수십만의 반란군이 틈왕기를 들고 보무도 당당히 북경선 선무문으로부터 입성했다. 덕승문 일대에는 제등이 내걸리고 북과 꽹고리를 두들기며 인파가 모였다. 이자성은 어느 때와 마찬가지로 푸른 옷을 입고 장령들 호의 받으며 입성 식장에 드러났다. 길 양쪽에는 영창 원년 대순 왕 만세라 쓰여진 깃발이 나부꼈다. 장안문을 통과하여 숭천문으로부터 자금성으로 들어왔다. 그리고 황극전으로 들어갔다. 대순왕 이자성은 숭정제와 주왕후를 황제 황후의 예로 장례 지냈다. 금우에 대한 일련의 점령을 공부하는 한편 수백 명의 관리를 파견하여 지방정권의 귀순에 힘을 기울였다. 이자성의 북경 점령을 기정사실로 판단한 지방의 주둔군과 행정기관에서는 신정권을 지지하고 그 명령에 복종하겠다는 문서를 보냈다. 이자성은 산해관 수비대장 5.3개의 동정에 신경을 곤두세웠다. 산해관은 만주족의 중국 침입을 견제하는 동북 지방의 최후 보루였기 때문이다. 5.3개는 이자성의 북경 입성을 저지하기 위해 50만 대군을 거느리고 북경으로 올라가던 중 이미 북경이 망했다는 소식을 듣고 산해관으로 발을 돌려야 했다. 이자성이 북경을 함락시키고 자금성 하늘 높이 틈원기가 펄럭인다는 소식은 청나라에도 전해졌다. 대종홍따씨가 이미 죽고 그의 8세 어린 아들 풀인이 즉위하자 풀인의 숙부인 예친왕이 섭정하고 있었다. 예친왕은 이때 그 중국 통일을 하고자 대군을 거느리고 심량을 떠나 산해관 쪽으로 오고 있었다. 5.3개는 청군의 편에 선다. 그리고
이자성을 공격하여 북경을 함락시킨다. 이로써 명은 완벽하게 망한다.